서울 외곽의 한적한 골목길, 책향기라는 간판을 단 작은 서점에서 이정필은 오늘도 먼지 쌓인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3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켜온 그에게 손님은 더 이상 반가운 존재가 아니었다. 인터넷 서점에 밀려 매출은 곤두박질 쳤고 하루 종일 문을 열어도 서너 명이 들르는 게 고작이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매일 오후 3시 시계 바늘이 정확히 3을 가리킬 때마다 한 노인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여든이 넘어 보이는 그 노인은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낡은 회색 카디건을 입고 지팡이 소리를 내며 들어오는 최도윤이었다. 어서 오세요. 정필이 인사를 건넸지만 노인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다. 말없이 아동도서 코너로 향하는 그의 걸음걸이는 목적이 분명했다. 매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책을 고르는 모습이 마치 정해진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다. 오늘도 도윤은 동화책 10권을 골라들었다. 빨간 모자, 백설공주, 신데렐라 같은 고전 동화부터 무지개 물고기, 괴물들이 사는 나라 같은 비교적 최근작까지 모두 양장본이었고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 모두 18만 원입니다. 정필이 말하자 도윤은 지갑에서 차분히 돈을 꺼냈다. 새 지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책값으로만 벌써 100만 원이 넘었을 텐데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았다.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나직하면서도 단호했다. 그는 무거운 책 묶음을 두 팔에 안고 서점을 나섰다. 허리가 구부러진 채로 그 무게를 견디며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정필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 나이에 저렇게 무거운 책을 대체 뭐 하시는 분일까?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노인을 바라보며 정필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의 씨앗이 떨어졌다. 일주일이 흘렀다. 최도윤은 여전히 매일 오후 3시에 나타났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한 그의 등장에 정필은 점점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또 오셨네요. 정필이 건네는 말에도 도윤의 반응은 늘 똑같았다. 잠깐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바로 아동도서 코너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급하지도 않은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이번에도 10권. 지난번과 다른 책들이었지만 모두 동화책이었다. 잭과 콩나무, 헨젤과 그레텔, 피노키오. 정필은 계산을 하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벌써 200만 원이 넘는다. 할아버님, 혹시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나요? 정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도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뿐이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도윤은 책을 안고 나가면서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날 밤 정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온갖 추측들이 떠올랐다. 저 나이에 저렇게 많은 동화책을 사서 뭘 하는 거지? 혹시 인터넷에 비싸게 되파는 건 아닐까? 아니면 며칠 후 정필은 도윤이 나간 방향을 유심히 살펴봤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궁금증은 점점 의심으로 변해갔다. 형, 이상한 손님이 있어. 정필은 경찰관인 고등학교 동창 세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동화책만 10권씩 사가는 할아버지가 있거든. 벌써 한 달째야.
말도 거의 안 하고 뭘 하는지도 안 알려주고. 그게 뭐 이상해?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좀 수상해. 저렇게 많은 책을 정말 아이들을 위해 사는 게 맞나 싶어서. 혹시 불법 복제해서 파는 건 아닐까? 요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잖아. 세진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정필아, 너무 의심하지 마.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어. 하지만 정필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매일 반복되는 도윤의 모습이 더욱 의문스럽게 느껴졌다. 결국 일주일 후 그는 결심했다. 혹시 모르잖아.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정필은 휴대폰을 들고 112를 눌렀다. 네, 접수했습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노인 추적건이군요. 형사 오세진은 정필의 신고를 받고 반신반의했다. 솔직히 말해서 크게 중요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았지만 시민 신고를 무시할 수도 없었다. 더구나 신고자가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했고 정필이 말로는 한 달 넘게 매일 나타난다고 하니 오늘도 올 가능성이 높겠군. 오후 2시 반 세진은 서점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과연 시계가 3시를 가리키자 허리 굽은 노인이 나타났다. 회색 카디건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이 정필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했다. 저게 최도윤인가? 세진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멀찍이 따라갔다. 도윤은 서점에서 나온 뒤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었다. 지팡이 소리가 규칙적으로 아스팔트를 두드렸다. 똑똑똑. 노인의 걸음은 생각보다 목적지가 분명했다. 큰 길에서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세진은 들키지 않으려고 더욱 거리를 벌렸다. 저기가 어디지? 도윤이 들어선 곳은 오래된 상가 건물의 지하였다. 이응이응 공방이라고 적힌 간판이 있었지만 글씨가 워낙 바래서 정확히 읽기 어려웠다. 계단 입구에는 먼지와 낙엽이 쌓여 있었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처럼 보였다. 저런 곳에서 뭘 하는 거지? 세진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문틈으로 내부를 들여다봤다. 희미한 전등불이 공간을 어슷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안은 조용하지 않았다. 와, 오늘은 뭐 읽어주실 거예요? 저는 백설공주가 좋아요. 저는 신데렐라. 아이들의 목소리였다. 세진은 눈을 더 크게 뜨고 안을 들여다봤다. 낡은 책상들 사이사이에 8살에서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모두 도윤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도윤은 가져온 책가방을 열고 조심스럽게 책들을 꺼냈다. 아이들은 새 책이 나올 때마다 탄성을 질렀다. 오늘은 이 책부터 읽어볼까? 노인의 목소리는 서점에서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무지개 물고기를 펼치자 아이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옛날 깊고 푸른 바다 저편에 세진은 문틈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노인의 서툰 목소리에 맞춰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것은 범죄가 아니었다. 그저 한 노인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을 뿐이었다. 이런 완전히 오해였네. 세진은 조용히 몸을 돌렸다.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었다. 세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정필이 서 있었다. 세진아, 어떻게 된 거야? 뭘 하고 있는 거지? 정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다. 세진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정필을 문틈 앞으로 데려갔다. 직접 봐.
정필이 문틈으로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도윤은 여전히 아이들 앞에서 무지개 물고기를 읽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무지개 물고기는 자신의 아름다운 비늘을 모든 친구들과 나누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행복해졌어요.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며 대답했다. 맞아요. 나누면 더 커지는 게 있어요. 바로 행복과 기쁨이에요. 아이들 사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었다. 할아버지, 저는 글을 잘 못 읽어요. 친구들이 놀려요. 도윤은 그 아이 곁으로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소연아, 글은 천천히 배우면 돼요. 중요한 건 이야기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할아버지가 매일 와서 읽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할아버지도 여러분 나이에는 글을 못 읽었거든요. 정필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의심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이 학교 끝나고 갈 곳이 없을 때, 혼자 있기 외로울 때, 할아버지가 여기 있을게요. 그리고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아이 중 하나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할아버지도 어릴 때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줘요. 정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문득 서점에서 도윤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정필이 중얼거리자 세진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지하 공방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도윤의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목소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정필은 조용히 몸을 돌렸다. 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눌렀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한 감동이 번져갔다. 그날 밤 정필은 잠들 수 없었다. 도윤의 모습이, 아이들의 환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다음 날 오후 3시 도윤이 평소처럼 서점에 나타났다. 정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이번엔 진심이 담긴 인사였다. 도윤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정필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다. 당황스러워하는 그에게 정필은 미안한 마음을 담아 말했다. 죄송합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제 공방에서 할아버지와 아이들을 봤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도윤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이 책을 좋아해요. 하지만 새 책을 사줄 형편이 안 되는 집이 많거든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점에서 팔리지 않는 책들도 많고 출판사에서 받은 견본도 있어요. 그날부터 정필의 삶이 바뀌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도윤과 함께 공방에 책을 가져다 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이 새 책을 받을 때마다 보이는 기쁨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아저씨도 책 읽어주세요. 아이들의 요청에 정필도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도윤의 차분한 목소리와 달리 정필은 등장인물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며 아이들을 웃겼다. 몇 달이 지나자 공방은 작은 도서관이 되었다. 책장이 하나둘 늘어났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테이블과 의자도 마련됐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소문을 듣고 아이들을 데려왔다. 도윤 할아버지, 정필 아저씨. 아이들은 두 사람을 보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글을 못 읽던 소연이는 이제 짧은 글은 혼자서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할아버지, 저 이제 혼자서도 읽을 수 있어요. 소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도윤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어느 저녁 정필은 도윤과 함께 골목을 걸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 삶도 달라졌어요. 서점만 지키며 사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야말로 혼자 하던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지하 공방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한때 의심의 대상이었던 낡은 공방은 이제 희망의 등대가 되어 있었다. 정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세상에는 자신이 모르는 선한 일들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